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그럼 오늘의 재미난 이야기 시작할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589년의 일이다. 당시 조선 조정은 영의정 이산해, 좌의정 유성룡, 우의정 이양원 등 세제상들이 정치의 큰 틀을 짜고 일사불란한 팀워크로 국사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성룡은 가장 젊은 장년 재상으로서 선조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다. 유성룡은 학문이 깊을 뿐만 아니라 국량이 컸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대체로 그의 머리에서 나오고 처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하는 껄끄럽고 복잡한 외교 업무는 그의 전담 사항이었는데, 상대적 이해가 걸린 문제를 하도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바람에 유성룡 이름, 석자는 그 두 나라에서도 유명했을 뿐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유성룡에게는 이름이 류울룡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너무나 바보 불출이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다. 실제로는 그렇게 형편없는 바보가 아니었지만 형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남의 주목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류울룡은 워낙 주변머리가 없고 어리석어서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이 불능하여 아우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 류울룡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바보라고 하지만 유성룡에게는 피를 나눈 형이었다. 그래서 유성룡은 집안 사람들을 엄격히 단속하여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대접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후원의 작은 별당을 하나 마련하여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도록 했다. 아우의 정성어린 배려 속에 류울룡은 거의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글을 읽는 것 같았지만 천하바보 천치가 글을 알면 무엇을 얼마나 알겠느냐, 공연히 책을 펴놓고 있는 척할 뿐이 아니겠느냐고 집안 사람들, 특히 하인들은 수군대며 희죽거렸다. 유성룡은 그런 형에 대해서 항상 측은해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한 섭섭하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워낙 국사로 바쁜 몸이라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업무의 연장에다 쉴 새 없이 찾아오는 방문객을 맞아 상대하느라고 어떤 때는 한 달이 지나도록 형의 얼굴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은근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유성룡이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얻어 오늘은 형을 찾아가 보리라고 문득 생각하는데 마침 형이 제 발로 나타났다. 형이 스스로 바깥 사랑에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으므로 유성룡은 한편 놀라우면서도 반가웠다. 형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유성룡은 얼른 일어나 친절히 맞아들였다. 한 집에 있으면서도 아우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 오늘 저녁에는 모처럼 이야기나 좀 나눌까 하고 나왔네. 방해가 되지는 않겠는가? 방에는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잖아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형님을 뵙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나. 아우는 나라의 메인 몸이니 사사로운 일보다 국사를 당연히 우선으로 해야지. 그렇게 이해심 많은 소리를 하는 형이 유성룡은 무척이나 고마웠다. 다른 사람들은 형을 바보니 천치니 하며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에게는 한없이 정겹고 착한 형이었다. 형제는 실로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무슨 이야기 끝에 류울룡이 문득 뜻밖의 화제를 꺼냈다. 그런데 아우는 바둑을 잘 두어서 국수 호칭을 듣는다지?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둑 얘기는 왜? 나하고 바둑 한 판 두어보지 않겠나? 형님과 말씀입니까? 유성룡은 은근히 놀랐다. 형이 바둑을 두는 것을 본 적도 없거니와 바둑을 둘 줄 알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 자신은 일찍이 바둑에 입문하여 그 실력이 당대의 최고수로 꼽히는 실정이었다. 그런 그에게 천치 소리를 듣는 형이 바둑을 두자고 했으니 놀란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아니, 형님이 언제 바둑을 배우셨습니까? 뭐 특별히 배운 적은 없으나
극과 백 두 가지 돌을 번갈아 놓아서 상대방을 가두어 잡고 집이 많은 쪽이 이긴다는 정도는 알고 있네. 왜 시시해서 두기 싫은가? 형님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유성룡은 혹시나 형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서 얼른 웃는 낯으로 얼버무리고는 뜰창을 열고 하인을 불러 바둑판을 차리라고 시켰다. 하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주인 대감마님과 반편인 형님이 바둑을 두겠다고 하는 것이다. 감히 군말을 못하고 운목에 치워져 있는 바둑판을 들어다 두 사람 사이에 놓고 물러간 하인은 그 기막힌 뉴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고, 그래서 온 집안이 그 뜻밖의 사건으로 술렁거렸다. 바둑판을 앞에 놓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돌을 가렸는데 유울룡이 먼저 벽돌을 아우에게 밀어놓고 자기가 흑돌을 잡았다. 저한테 백을 주시는 겁니까? 아우는 나라의 쟁쟁한 재상이고 또한 국수 칭호를 듣는다는데 처음부터 흙을 쥐어서야 되겠는가? 유성룡은 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고 애썼다. 사회적인 신분을 대접해서 백돌을 넘긴다는 것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어쨌든 그렇게 하여 뜻밖의 바둑 대국이 시작되었는데 한 점 두어 나가는 동안 유성룡은 속으로 대단히 놀라고 말았다. 처음에는 형을 얕잡아보고 그저 되는 대로 판 위에다 돌을 갖다 놓았으나 흙의 착점이 길이에 맞지도 않고 허한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변의 쌍방 세력과 조화를 이루며 빈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신중한 자세로 자기의 착점에 정신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도 상대를 잊고 바둑 삼매경에 빠지고 말았다. 이윽고 한 판의 대국이 끝나 집 계산을 해보니 흑의 한 집 반승이었다. 유성룡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제가 졌군요. 형님께서 이렇게 바둑을 잘 두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우가 이 형을 대접하느라고 대강 두어서 그렇지. 아무러면 내가 상대가 되려고.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기력지이십니다. 제가 깨끗이 졌습니다. 그럼 어디 한 판 더 두어보세. 이번에는 내가 백을 쥐어도 되겠는가? 형님이 첫 판을 이기셨으니 당연히 백을 쥐셔야지요. 말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했지만 바둑 두는 사람의 심리대로 유성룡은 속으로 오기가 발동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천하의 국수로서 그런 참패는 일찍이 당해본 적이 없는 그였다. 이번에는 첫 착점부터 신중에 신중을 더했다. 선착의 유리함을 살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포석을 하고 백의 약점을 노리려고 했는데 백의 응수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이쪽의 허점을 예리하게 찔러오는 것이어서 도무지 뜻대로 판이 짜여지지 않았다. 유성룡으로서는 정말이지 온신이 힘을 다한 대국이었다. 그런데도 결과는 두 집 반패였다. 세 번째 판은 유성룡이 전의를 불태우며 적극 원해서 두어진 대국이었다. 이제는 웃을 기분이 아니게 된 유성룡은 부릅뜬 눈으로 판을 응시하며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온 기량을 쏟았는데 이번에도 결과는 유성룡의 형편없는 불개패로 끝나고 말았다. 유성룡은 기진맥진에 물러나 앉았다. 아이고, 도저히 형님을 못 당하겠군요. 아우가 형 대접을 착실히 하느라고 그랬겠지. 아닙니다. 형님이야말로 국수이십니다. 유울룡은 빙그레 웃으며 바둑판을 한쪽에 밀쳐놓고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우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마디 할까 하네. 기탄 없이 말씀하십시오. 경청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생각하며 먼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네. 무엇을 잘한다고 거기에 만족하여 우쭐해져서는 안 되며 일국의 권세와 지위를 한 몸에 차지하고 있다고 교만 방자해서도 안 되겠지. 아우는 국수호를 듣던 처지에 오늘 이 어리석은 형한테 바둑을 지리라고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바로 이런 것이 세상사의 불가사의인즉 아우는 지위가 높아가고 명망이 두터워질수록 몸과 마음을 삼가도록 하게 알겠는가? 명심하겠습니다. 참으로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십니다. 유성룡은 끓어오르는 감동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형한테 경의를 나타내었다. 솔직히 말해 그 역시 형을 온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오늘 보니 형은 바보 천치이기는커녕 궁량이 깊고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지 않은가. 함께 자랐고 한 지붕 밑에서 지내면서도 형의 그런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한 자기야말로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망을 부끄러워해야 할 인간이라는 자책감이 가슴을 쳤다. 아우가 새겨들어 주니 고맙군. 아울러서 한 가지 특히 당부할 말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형님. 잘 후면 금강산 유점사에서 나왔다는 왼중이 아우를 찾아올 것이네. 그 중은 필경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눌러붙을 것인즉 무슨 이유를 대든지 사랑에다 재우지 말고 내 것처로 보내란 말일세. 알겠는가? 형님 분무대로 하겠습니다만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네. 아무튼 그 중을 물리치지도 말고 꼭 내 것처로 보내는 것을 잊지 말게. 덧붙여서 말하거니와 아우는 구군을 양어깨에 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막중한 신분이므로 항상 주위를 살펴 상서롭지 못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몸조심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이윽고 형이 자기 처소에 돌아간 다음 유성룡은 착잡한 생각에 잠겼다. 무엇보다도 형이란 인물의 진면목을 확인한 것 자체가 형이었다. 누구한테나 손가락질을 받는 바보 천치인 형이 사실은 여간 인물이 아닌 것이다. 그 엄청난 바둑 실력이며 듣는 이의 가슴을 치는 줄로는 그가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더군다나 미래를 예측하는 듯한 그 말투가 몹시 마음에 걸렸다. 사흘 뒤에 왼중이 찾아올 것이라니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형님의 어조를 보면 그 중이 뭔가 곡절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그 정체가 뭐란 말인가? 그런저런 생각에 유성룡은 밤이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사흘째가 되는 날까지 유성룡은 그날 밤 형으로 말미암은 놀라움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더구나 형이 말한 사흘째가 되는 날에는 아침부터 공연히 마음이 초조하고 긴장되어 조정에 나가 공사를 보면서도 그 생각에서 놓여나지 못했다. 착잡하고 무거운 기분으로 하루를 보낸 유성룡은 집에 돌아와 이제나 저제나 문제의 중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마음 한켠에는 한 가닥 의구심이 없지 않으면서도 형의 예언이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덧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짙게 깔렸다. 바로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인이 나가서 대문을 여는 기척에 이어 마당 발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마당에서 나무아미타불 소승이 개감께 삼가 문안 올립니다. 하는 우렁우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유성룡이 바짝 긴장하며 떼창을 열고 내다보니 먹장삼의 가사를 걸치고 등에는 바랑을 짊어진 중이 마당에 서 있다가 유성룡을 보고는 허리를 굽히며 합장을 했다. 작년의 나이를 넘지 않은 듯하고 훌쩍 큰 키에 체구도 튼튼하게 생긴 중이었다. 대사는 어느 절에서 오시는가? 예, 금강산 유점사에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성룡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시치미를 떼고 수작을 했다. 멀리서 오셨구먼. 그래, 서울에는 웬일로? 마침 계절이 가을철이라 소승은 팔도의 명산 대차를 찾아다니며 류람 행각을 하는 중인데 함경평안, 항해, 삼도를 거쳐 삼남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마침 서울을 지나게 되었기에 평소부터 존엄하신 명성을 듣고 흠모해 온 유상공 어른을 찾아뵈어 하룻밤 높으신 교훈의 말씀을 얻어들을까 하고 들렀습니다. 그러면 내 집에서 묵으시겠다는 뜻인가? 아무쪼록 사랑방에서 하룻밤 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어쩌나. 나도 불경을 대강은 읽었기에 모처럼 대사와 같이 불경 강론이나 하고 또 금강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은 내가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쉬고 싶을 뿐 아니라 집에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오늘만은 외인을 일절 재울 수 없으니 말이네. 그렇다고 속인도 아닌 불제자를 몰인정하게 물리치기도 못한 노릇이니원. 정 못하면 저 후원 외딴 별채에 계시는 내 형한테 부탁드려 주지. 거기라면 하룻밤 묵으시는 것도 상관없을 듯하니까. 관세음보살,
그렇게라도 배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릉은 다시 한번 합장을 했다. 이에 고중은 하인의 인도를 받아 후원의 유울룡 거처로 갔다. 유상공의 칠푼이 경님 이야기는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므로 중이 호기심으로 유울룡을 바라보니 보잘것없는 풍채에다 사람을 맞아들이는 태도가 좋게 표현하면 무고로인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소문 그대로 바보 분수였다. 유상공 어른은 학문이 깊고 도량이 큰 인물로 평판이 자자하신데 그가 형 되시는 어른께서는 어찌 이런 후미진 곳에 거처하십니까? 중이 짐짓 묻는 소리를 듣고 유울룡은 허허롭게 웃었다. 나야 아우한테 얹어 사는 처지니 어쩌겠소. 그래도 사람의 도리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러면 어떻소. 그보다도 대사 마침 적적하던 참에 잘 만났으니 조용히 술이나 한잔합시다. 어른께서는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출가한 중이 술은 무슨 술입니까? 그럼 술 대신 곡차는 괜찮겠군. 허허허. 원 어르신도 중은 웃음을 터뜨렸다. 술이나 곡차나 마찬가지 말이기 때문이었다. 언제 준비해 두었던지 유울룡은 벽장에서 술 단지와 안주감을 꺼냈다. 술은 향취가 그윽하고 안주는 먹음직해서 중은 어쩔 수 없이 구미가 동하고 말았다. 건커니 자커니 하다 보니 큰 술 단지가 어느덧 바닥을 드러내었고 두 사람 모두 어지간히 취하고 말았다. 그들은 이부자리를 펴고 들어 누웠다. 유울룡이 먼저 코를 골기 시작했고 은근히 그의 기척을 살피던 중도 어느새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깊이 잠든 것 같던 유울룡이 슬며시 일어나 중이 벗어 놓은 바랑을 헤쳐보았다. 놀랍게 바랑 속에는 천으로 칭칭 감아 감춘 일본도 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 유울룡은 이번에는 중에게 살금살금 기어가서 가슴을 풀어 헤쳐보았다. 작은 칼자루가 손에 잡혔다. 비수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유울룡은 그 비수를 뽑음과 동시에 중의 가슴 위에 올라타며 호통을 질렀다. 네 이놈. 깜빡 잠들었던 중은 질겁을 하면서 깨어났다. 유울룡은 중의 턱 밑에 비수를 들이대고 오령했다. 내 놈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내 눈을 속이지는 못한다. 뭐 유점사 중놈이라고? 어르신네. 도대체 무슨... 이놈 아직도 허튼 수작을 하려는 거냐? 유상공이 내 놈을 나한테 보낸 것도 내 놈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정체도 이미 꿰뚫어 보고서 나더러 적당히 처치하라는 뜻이 있었느니라. 그래도 이실직 구하지 못하겠느냐? 살려주십시오. 사실은 그 중의 정체는 외국 첩자였다. 머자나 조선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야심을 품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팔도의 지리를 염탐하는 한편 누구보다 장애가 되고 두려운 존재인 유성룡을 암살하라는 특명을 부여하여 날랜 부하를 중으로 가장시켜 내보냈던 것이다. 사랑방에서 자다가 유성룡을 해칠 계획이었으나 꾸원별채로 내몰림을 당한 첩자는 그런대로 유울룡 곁에서 자다가 한밤중에 살며시 일어나 사랑채로 나가서 목적을 달성한 다음 그 길로 내뺄 작정이었다. 그런데 그만 유울룡의 수단에 걸려 독한 술을 마시는 바람에 고난잠에 빠져들었다가 그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이다. 첩자의 실토를 받아낸 유울룡은 비로소 비수를 거두고 방바닥에 내려와 앉아 준엄하게 꾸짖었다. 잘 들어라. 너의 주인인 도요토미라는 작자는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명민하고 국량 깊기로 삼국의 명성이 떠르르한 전하에 유상공이 어찌 너희 나라의 그릇된 계획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계시겠느냐. 그러니 도요토미가 어설픈 군력과 준비를 믿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실시 제 몸을 망치고 말리라. 내 죄를 묻기로 한다면 마땅히 목을 딸 것이지만은 내까지 단놈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살려서 돌려보낼 터이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 주인한테 쥐새끼 같은 좁은 생각의 그릇됨을 자세히 아뢰어 불행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곤이 반쯤 나간 첩자는 바랑도 팽개친 채 식은땀을 흘리며 어겁지겁 달아나고 말았다. 임진왜란전 과정을 통하여 전쟁 수행에 누구보다 공이 컸던 유성룡.
그의 눈부신 활약은 어쩌면 천하의 바보로 알려졌던 형의 두뇌에서 나왔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류성룡 형님인 류울룡은 사실은 어리석은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총명에 모든 정사를 통독함으로써 사문의 총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1572년 선조 5년에 친명으로 음사를 받아 전함사별자가 된 뒤 이듬해 의금부도사로 추배되었으나 사퇴하였고 다시 사포서별제가 되었고 금부예천과 풍저창직장 등을 역임하면서 청렴하고 철저한 임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내자시주부로 승진한 뒤 진보영감 등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신병을 이유로 사퇴하였다가 다시 인동영감으로 추배되어 자리를 옮겨 광흥창주부와 한성부판관, 평시서령, 사복시첨정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합니다. 159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생인 영의정 류성룡이 선조에게 그를 해직시켜 어머니를 구출하도록 읍소한 건의가 받아들여져 어머니를 비롯한 온 가족이 무사하도록 하여 모두가 류울룡의 효심을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1592년 가을에 풍기가 군수가 되었으며 전란인데도 조공을 평시와 같이 함으로써 얼마 뒤 다시 정군수가 되어 외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생업을 보호하는 데 힘썼다. 군국기무에 관한 소를 올려 선조에게 인정을 받아 조의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1598년 선조 31년 봄에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와 태백산 아래 도심촌에 우거하였고 12월 동생 류성룡과 함께 도시무사에 우거하였다 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